이번 시간에는 연해 주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해 주방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째 연해 주방의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주방 기구에서부터 포함해서 비품, 그리고 주방 내의 시설들, 설비, 또 인테리어, 시공 관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주방관리 쪽에서는 식재료 관리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방의 식재료 입출고 및 사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해 주방과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연해 주방 시설 관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보죠. 연해 주방의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기업의 목적을 추구하는 제반 활동들을 시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연해 주방의 시설 관리의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해 주방의 시설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 장소, 또 음식을 조리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그런 주방 기기, 또 이러한 장비들의 배치, 주방의 면적, 상하도 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주방 시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호텔 연해 주방 시설은 한 번 설계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시설 자체가 상품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하우를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교체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시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처 시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나 또 장비, 시설들을 갖출 때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방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주방 시설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주방 시스템은 식음료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적 공간이면서 또 이를 구성하는 관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요소들의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시설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물적 구성 요소, 또 인적 구성 요소, 기능적 구성 요소,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물적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적 구성 요소에는 품목별 식재료, 또 주방 시설과 장비, 조리의 기구, 위생 도구 등과 같은 일련의 식품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물적 요소들이 바로 물적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적 구성 요소는 연해 주방이나 지원 주방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 즉 조리사들이 바로 인적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구성 요소는 인적 구성 요소와 물적 구성 요소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다. 즉 조리사의 능력, 또 주방 조리 장비, 또 기물의 성능, 이런 것들이 기능적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주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주방의 규격 내지는 주방의 크기, 즉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연해 주방의 크기는 생산 활동과
생산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수납 또 저장을 위한 그런 보조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상품을 조리하여 생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주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연해 주방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연해 주방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조리사의 능률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방의 규모 또 주방의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적절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주방 면적은 조리사가 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비율에 따라서 기준을 두어야 되고 또 작업대의 높이나 길이는 이상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리사 1인당 주방의 작업 공간은 1.39, 약 1.4 평방미터 정도의 기본 설정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보통 키의 남자, 168을 보통 키의 남자라고 보았을 때 작업대의 길이는 182에 또 높이는 76cm 정도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의 공간이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작업의 효율성을 좀 더 우리가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방 바닥과 벽체, 주방의 벽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작업 공간, 즉 주방 공간의 바닥은 청소가 용이해야 되고 또 기름이나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리석이나 테라조나 또 자연 채석장 타일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스팔트형 타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자재들은 유공성, 즉 수분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탄성이 좋은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주방 바닥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재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방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배수 능력이 되겠는데요. 주방 바닥의 배수는 기울기, 즉 경사를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해야 되고 폭은 20cm 정도로 직선 설치 또는 곡선 설치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방의 벽면은 딱딱하고 매끄러워야 되고 또 청소가 쉽고 소음을 최대로 흡수하고 밝은 색상의 그런 타일들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방의 내벽은 바닥에서 1.3m 정도까지는 내수성 처리를 통해서 내수성이 강한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고 벽체 재료로는 세라믹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타일과 스테인리스 스틸제를 사용할 때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방 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주방의 천장은 전기 기구의 배선, 또 기구 등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주방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방 시설과 장비를 배치할 때 천장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방 천장의 높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천장의 시설 소재는 내열성과 내습성이 강한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화 보드나 또는 코팅 처리된 그런 불연성 섬면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천장의 높이는 주방 바닥으로부터 약 2.5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고, 이중 천장의 구조는 이중 천장 구조를 보이게 하고 밝은 색채를 띠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방의 온도 시스템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연해주방 전체를 일정한 온도 내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열을 내뿜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들이 많이 배치되어져 있는 공간이 바로 주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첨단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주방의 온도 시스템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종업원들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방에서 종업원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온도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8도에서 21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21도에서 한 2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온도 시스템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습도는, 이상적인 습도는 40에서 60% 이내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온도 및 습도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첨단 온도 시스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설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방의 온도 시스템 설치 운영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비를 찾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 주방에서 작업 시 조명의 역할은 주방 내부의 밝기에 따라서 조리 작업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의 조명시설은 전반 조명과 부분 조명으로 나누어서 조명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방의 전반 조명의 밝기는 50에서 100룩스 정도가 가장 실용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300에서 400룩스까지도 올리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바로 주방의 조명 시설의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의 잡음 방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사실 주방은 굉장히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설비나 장비들의 작동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들, 또 가장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싱크 세척대 부분에서 기물들을 닦고 고객들이 이용했던 여러 가지 용기나 그릇, 우리가 사용한 비품들, 이런 것들이 세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해 주방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물들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잡음, 또 주방 기기의 조립과 사용에서 발생되는 잡음, 또 다양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잡음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잡음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주방의 설계와 디자인 시 방음에 대한 배려가 각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방에서 유지되는 소음의 수준은 50데시벨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잡음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고객의 배려 차원, 또 내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관리 차원에서 소음 방지 시설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방 배치가 되겠습니다. 주방의 배치는 주방의 업무가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방의 규모와 위치에 맞게 조리기구와 장비들을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주방 배치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회 주방이라는 공간은 조리사들에게 장시간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또 작업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주방은 일정한 그런 표준을 가지고 시설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회 주방의 배치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재료나 음식의 이동, 또 작업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회 주방과 관련되는 그런 부서들은 가능한 한 같은 층에 배치를 해서 주방의 관리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방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같은 층에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면은 주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서들은 같은 층에, 동일층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 배치 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의 조리 생산 장소와 운반 장소의 거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생산되어지고 또 음식이 소비되어지는 그런 장소까지 거리가 멀게 되면은 생산을 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의 질이나 또 음식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선 배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될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리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를 조리사들의 작업과 방해되는 그런 작업 동선에 배치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주방을 배치할 때는 작업 동선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겹치지 않게, 또 작업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개념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주방 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온도나 습도, 환기, 또 조명, 건축 자재, 조리 작업자들의 생산성, 이런 작업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배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주방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야 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강조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방 시설과 설비를 배치할 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위생이라는 부분을 항상 고려하면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치 시설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연회 시설의 배치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기법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주방 공간의 조리 작업장과
주방 장비나 기구, 기물들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주방 배치 계획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주방 배치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쪽에다 비치를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열기구와 더불어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로일러 같은 경우는 가장 끝쪽에 비치를 하고 냉장고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겠고요.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로일러 가까이에 배치를 해서 작업 선반과 조리된 음식을 건조시킬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굽는 작업과 튀기는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작업의 간섭도 줄여주고 또 작업 과정에서의 방해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방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지역은 브로일러와 프라이어 근처에 위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바로 조리된 재료들을 음식들을 세팅을 통해서 바로 제공될 수 있게끔 따뜻한 상태로 또 원형 그대로 제공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공 지역이 이 브로일러나 프라이어 근처로 이렇게 잡힐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연성 조리구들을 위한 배기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배기장치가 설치되면 그 배기장치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가열 조리기구들이 밀집되어져서 배치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효율적인 환기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벽 쪽에 있는 대형 조리기구들은 벽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띄워서 청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기계에 최대한 열을 받지 않도록 또 기계가 무리하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리기구와 벽 사이의 일정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온을 위한 그런 기구들은 음식을 서비스하는 종사원들에게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객석과 가장 인접한 그런 공간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래의 확장과 변경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배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를 해서 동작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고 종업원의 건강이나 또 고객의 안전 등을 고려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해서 배치를 하고 또 조리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방의 배치 계획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환경이나 작업의 효율성 또 활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주방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재료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식재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재료 관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식재료 관리는 연해 주방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그런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인 관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관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그런 품목들을 명확히 파악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관리로서 식재료를 분류하거나 소요량을 산정하거나 또 식재료의 구매, 보관, 공급 또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식재료 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과학적인 관리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학적인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고도의 발전된 그런 관리 기술에 따라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관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 관리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재료 개념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요. 연해 주방에서의 식재료는 보통 사용되는 식재료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식재료들을 우리가 연해 주방에서의 식재료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특히 연해 주방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원가는 매출액의 20~30%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식재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예 행사 시에 필요한 그런 식재료들을 알맞게 구매해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윤 창출에 공헌하고 낭비되는 재료를 줄이는 것이 바로 식재료 관리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 주방에서는 식재료의 질 자체가 바로 상품의 질과 수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연해 주방의 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식재료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식재료의 구매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식재료를 구매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식재료 구매부 부서에 의뢰해서 발주하고 또 구매부서를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구매가 이루어지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기본 목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식재료 구매는 연해 주방에 설정한 그런 표준 식재료 구매 명세서에 입각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구매자나 관리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 또 주방 책임자가 최상의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식재료 구매의 기본 개념이고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재료를 구매할 때 있어서는 식재료 유효기간, 또 포장 상태, 보존의 특성 등을 파악해서 저장기간과 구매 시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특히 수량이나 규격, 품질 수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식재료 구매 과정에서 점검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재료의 구매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재 구매 방법은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매 방법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일 직도 구매가 되겠습니다. 일일 직도 구매는 발주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가 연해 주방으로 직송되어 대부분 당일에 전량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 직도 구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매 형태의 목적은 훌륭한 요리의 기본 요건인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재료 구매의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일일 직도 구매 패턴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또 미가공 상태인 그런 식재료는 특징상
보관 시에 비례되는 그런 변질과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일 직도 구매 형태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막대한 분량의 일일 식재료를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 다단계적 관리로 인해서 저장고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저장 면적이 부담을 느낄 때는 바로 이런 일일 직도 구매 패턴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사내 유통 관리의 원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일일 직도 구매 패턴을 유지하는 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미가공 상태의 식재료인 야채류나 과실류들이 이런 일일 직도 구매 형태로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장고 구매 패턴이 되겠습니다. 저장고 구매는 저장고의 식재료 재고 기준 수량에 입각해서 구입되는 그런 형태로 저장고에 입고되어 재고자산으로 관리되는 그런 구매 방식이 저장고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청구서에 의거해서 저장하고 저장된 그런 식재료를 필요에 따라서 적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식재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고 구매 방식은 시간적으로나 거래적 제약 요인들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게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저장고 구매 방식은 수입 식재료나 또는 국내 계절별 식재료, 또 냉동식품류, 건조식품류, 캔류, 그리고 향신료와 같은 이러한 재료들이 저장고 구매 패턴의 방식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재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스톱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구매 방식은 전통적 식재료 구매 절차와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구매 방식인데요. 메뉴 결정, 소비 예측, 구매 명세서 작성, 필요량 결정, 납품업자에 대한 견적 가격 요구, 납품업자 구매 명세서 제공, 이런 전통적인 구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원스톱 구매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원스톱 구매 방식의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개시장 구매 방식입니다. 공개시장 구매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명 이상의 상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품질과 서비스를 비교 분석을 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주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공개시장 구매는 납품업자에게 컴퓨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시장조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약 구매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배달하면서 식재료의 특정 목적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신뢰성 있는 업자를 계약 체결이나 또는 구입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업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구매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약 구매라고 하는 것은 수입 식재료가 주방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미래에 납품될 그런 상품의 구입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약 구매 방식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간의 높은 신뢰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결코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매 패턴, 구매 방법이 바로 예약 구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예약한 그런 물건을 공급하느냐 못하느냐는 생산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검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구매 명세서와 주문에 따라서 식재료를 검사하고 수령하는 그런 관리 활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검수라고 하는 것은 식재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그거를 수령하거나 반품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납품업자가 보낸 그런 식재료가 수령 장소에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식재료의 수량을 세고 무게를 달고 색이나 향을 식별하는 등 재료의 품질이 구매 명세서와 일치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과정이 바로 검수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재고관리는 식재료의 제조 과정에 있는 것과 판매 이전에 보관 중인 것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출고할 때까지 손실이 없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재고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식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관할 경우에는 자금이 묶여서 효율적인 그런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또 식재료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으면서 또 과다한 자본이 재고로 묶이는 그런 관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의 식재료 관리는 조직이나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재고를 어떤 품목으로 얼마만큼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자본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식재료 재고 관리는 식재료를 적기적소에 정품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분배하는 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는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수요와 고객의 서비스를 만족시키고 생산 과정에 필요한 그런 식재료의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 재고조사라든지 또 월말 재고조사, 일일 재고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적절한 재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장 관리는 저장 과정에서 도난과 변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갖가지 형태의 낭비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재고의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식재료 출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장 관리의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재료 저장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장의 위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장의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식재료가 저장실 어디에 있는지 쉽게 재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식재료는 먼저 저장된 순서에 따라서 불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먼저 입고된 재료는 먼저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재료의 저장 기간이 짧아져 재고 자산의 회전율을 높이고 또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즉 재고를 가장 적절하게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적절한 공간 활용으로 인해서 입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지역의 적절한 설계, 즉 낱개 저장 지역, 박스 팔렛 저장 지역, 대량 팔렛 저장 지역 이렇게 공간 활용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작업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품질 보존 차원에서 식재료를 저장함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상태로 보존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재료의 명칭, 규격, 용도, 수요 번호 같은 것들을 규정을 지어서 기능별로 종류를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식재료 저장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저장 요건, 관리 요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